찬 기파랑가는 서정갈래입니다. 자, 시대는 신라 시대의 가요이고요. 통일 신라 시대입니다. 제목의 찬 기파랑가는 기파랑은 사람 이름입니다. 화랑, 화랑의 이름이고 그 화랑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기파랑이라는 이름의 화랑이 이제 유명한 화랑이었고 존경받는 화랑이었습니다. 화랑은 그 문무를 겸비한 무사, 무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기파랑이 죽었습니다. 자, 죽은 화랑 기파랑의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예찬, 자, 예찬의 정서를 표현한 그런 노래입니다. 자, 제목 속에 그 대상, 시적 대상과 그 다음에 태도가 나타나 있죠. 모든 그 서정갈래는 갈래 명칭이 하이 명칭이 있는데 이찬 기파랑가는 신라 시대에 쓰여진 향가입니다. 향가. 자, 신라 향가는요 향찰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문자가 기록이 된 것이 향찰인데 이 향찰이 어떤 것인가는 뒤에 학습 활동에서 꼭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향찰이라는 문자 표기 방식, 향찰은 표기 방식을 가리키고요. 자, 장르의 명칭은 향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은이 충담사를 좀 확인해 보고 갑니다. 충담사는 승려의 이름인데요. 자, 다 알다시피 신라 시대에는 이제 불교가 유입되면서 국교처럼 숭상이 됐죠. 그리고 충담사는 유명한 승려였습니다. 당시 신라향가는 귀족 문학으로서 귀족들이 주로 지어 불렀다고 해요. 자, 귀족 문학인데 귀족의 시가 문학인데 귀족들이 지어 부르면서 주로 향유 주체가 귀족이라는 점 기억해 둬야 되겠고 그래서인지 이 충담사라는 지은이도 그런 계층에 속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찬 기파랑가는 통일신라 이후 100년이 지난 경도왕 때 지어진 시가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통일 후 100년 정도 후에 지어진 시가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통일신라 그 당시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당시만 해도 이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김유신을 포함한 화랑도 그리고 이 무신들이 활약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후에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무인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축소가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기파랑 역시 그런 그 이제 무인 화랑으로서 그런 존경받는 대상이었지만 그 죽음을 두고 충담사가 그를 예찬함으로 그런 무인 정신 또 그의 존경받을 점들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을 잠깐 볼게요.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보면 신라 시대에 지어진 19채 향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채라고 하는 건 10줄 형식의 이제 향가 형식을 가리키는데요. 자, 보통 향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4구체, 8구체, 19채 세 가지 형식이 있죠.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제막내가를 배웠다면 기억이 날 텐데요. 그 19채 향가는 가장 그 48, 19채 세 가지 형식 중에서 가장 세련된, 가장 정연된, 정제되고 세련된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세 가지 단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보통은 이제 1호에서 기, 서, 결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양주동 교수의 해석본은 해석의 내용으로 봤을 때 442가 아니고 끌어볼게요. 안디아까지가 세 줄이 앞부분이고요. 그러니까 4부터 8까지
그 5줄이 서, 그 마지막 2줄이 결, 3호이의 어떤 기서결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적어 놓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구차양가가 사사이의 기서결 3단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이 양주동 해석본에는 352의 3단 구성으로 줄 내용을 나눠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볼까요? 자, 열침에, 문을 열어 젖침에. 자, 아마도 열침에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아마도 문을 열어 젖히고 방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파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충담사는 아마도 그 소식을 들은 날 아마 며칠 동안 혹은 그날 잠을 못 이루고 밤에 밖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문을 열어 젖힘에, 문을 열어 젖힘에. 밖을 보니까 달이 이제 밝은 달이 떠 있으며 나타난 달이. 자, 다리로 이렇게 주격 조사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자, 문맥상으로 볼 때는, 자, 달이 흰 구름을 흰 구름을 따라 떠가는 것 안디야 아니냐라고, 자, 이렇게 의문형 어미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질문을 던진다고 보고 있네요.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건 질문의 대상이 있게 되겠죠. 즉, 청자가 있습니다. 자, 이 3구까지는 화자가 누구에게? 화자가 달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너 문을 열어 젖히고 밖에 나가 보니까 하얀 달이 떠 있는데, 하얀 달, 직역은 달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나토한 달아라고 이렇게 청자, 자, 달이 청자가 되는 거죠. 달에 동그라미 치고 청자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달아, 너 혹시 네가 지금 흰 구름을 쫓아 떠가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달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렇게 주변에 구름들이 이렇게 있고, 구름이 있고, 달이 있게 동쪽에 서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달이 흘러가는데 네가 이 구름을 쫓아 떠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달이라고 하는 청자이기도 하고요. 청자이기도 하고 질문의 대상이기도 하고 광명의 어떤 의미. 자,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 의미가 되겠죠. 자, 광명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좀 정리를 해볼게. 여기서 달의 의미에 대해서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새파란 나리여이. 새파란 그럼 날이라고 하는 건 냇물입니다. 냇물. 새파란 냇물에 새파랗다고 하는 거는 맑고 깨끗한 이란 뜻이죠. 자, 달이 지금 막 이렇게 떠가는 걸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달에게 묻는 거야. 물으니까 달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구절부터 여기 8행까지 4, 5, 6, 7, 8, 5줄 8행까지는 화자가 달에게 질문한 거에 대한 달의 답변, 대답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구름을 떠가는 게 아니라 새파란 시냇물에 기랑의 젖이 있으리라. 자, 기파랑을 줄여서 기랑이라고 했고요. 기파랑의, 이때 얘는 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젖이, 모습이, 이슈라, 있기 때문이다. 있구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감탄형 어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로 나릿 제벽에 일로. 자, 이로부터 라고 해석을 양주영본에 해석합니다. 이로부터 나릿 제벽에. 자,
자, 시냇물의 이때 시옷은 뭐뭐의로 관원격 조사를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이로부터 시냇물에 있는 시냇물의 제벽. 여러분, 제벽이라고 하는 거는 자, 조약돌, 자갈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자갈은 플러스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냇물가에 가게 되면 이렇게 둥글둥글한 단단하고 이렇게 그 물이나 다른 돌에 부딪히면서 맨들맨들 이렇게 둥글둥글한 자갈 돌이 있습니다. 모나한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오랫동안 그 냇물 속에서 물과 다른 돌에 깎이고 씻기면서 둥글둥글해지죠. 그러면서 둥글둥글하지만 단단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게 이 자갈입니다. 그래서 이 자갈, 이 제벽의 속성은 일단 둥글둥글하다는 점을 뽑을 수가 있겠는데, 둥글둥글한 점에서 원만한 성품을 떠올릴 수 있겠고요. 단단한 어떤 재질의 속성에서 강직한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제벽에 형광펜을 그어두시고, 첫 번째는 둥글둥글한 데서 원만한 성품, 단단한 것에서 강직한 성품, 이 두 가지 속성을 끄집어낼 수 있겠고요. 아까 앞에 날이 시냇물, 새파란 시냇물은 푸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모습입니다. 자, 새파란 나리물에 깃파랑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리는 깃파랑의 모습을 함축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나리에 깃파랑의 모습이 있다고 했으므로, 자, 그리고 제벽에도 깃파랑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리 그리고 제벽은 깃파랑의 성품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제벽에 낭이 디니 나샤온, 양이, 자, 깃파랑이 지니고 있던, 지니시던 마삼의 가살, 자, 마음의 가살, 끝을 존누하죠. 쫓아가고 싶구나. 자, 좇고 싶구나.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쫓아가고 싶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흰 구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 아래 내려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냇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여기 주변에 이제 나무들, 이 숲나무들이 있겠죠. 숲의 나무들이 있고, 자, 시냇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꼭 그려 놓으세요. 여기 자갈 돌들이 있습니다. 자갈. 자, 시냇물도 있고, 자갈도 있습니다. 여기 달이 있는 거죠. 다리. 여기 이제 화자가 서 있습니다. 자, 화자가 이렇게 서서 여기 화자가 있어요. 화자가 자, 달에게 묻습니다. 화자가 달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야,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너 구름 따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구름 따라가는 거 아니야. 나 구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는 사실 여기 시냇물에서 깃파랑의 모습을 보고 감탄해서 이 시냇물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시냇물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시냇가에 있는 이 자갈돌에도 깃파랑의 모습이 있더라. 난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라고 달이 화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므로 주의할 점은 이 시냇물이 화자가 아니라 깃파랑의 모습, 그리고 자갈도 깃파랑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비유한 것, 이게 일종의 비유라고 볼 수 있죠. 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은유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비유적 표현으로 쓰인 거예요. 자, 주의할 점은 다른 깃파랑을 가리키는 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에 와서 존노아저의 네모를 쳐볼게요. 이 존노아저에는 화자의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흔모, 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난 그 사람처럼 될 테야. 나는 그를 존경해 라고 흠모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예찬까지는 아니에요. 자, 여기 존노아저에는 흠모가 들어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마지막 이제 두 줄 보겠습니다. 자, 아의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여러분들 1학년 때 기억납니까? 1학년 때
제망매가를 공부할 때 이 아은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라고 하고요. 십구체 한가에는 항상 이 자리에 감탄사가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럼 낙구 첫머리 감탄사 역할은 뭡니까? 시상이 집약돼, 즉 화자의 정서가 집약돼 있고요. 시상의 집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상의 전환. 이 두 가지 기능을 보통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낙구 감탄사는 마지막 세 번째 기서결의 세 번째 구성 단계에서 화자의 정서를 집약시켜 주고 있으므로 이게 뭐와 일치합니까? 조선시대 시조, 조선시조의 낙구, 그러니까 종장의 첩구 감탄사로 이어집니다. 조선시대 시조의 종장의 첩구 감탄사로 이어지는 그런 특징을, 그 기원, 감탄사의 어떤 형식적인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메모합니다. 조선시대 시조와 시조의 종장 감탄사와 형식적인 유사성이 있다. 그 기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메모하면 되겠고요. 잣가지 높아. 잣가지, 잣나무 가지인데요. 일종의 침엽수인데 이렇게 잣나무는 키가 삐쩍 큽니다. 키가 아주 반듯하게 크게 자라고요. 겨울에도 색깔을 잃지 않고 겨울에 잎을 떨구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따라서 잣나무 당연히 플러스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 드높은 기상을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잣나무 가지도 동그라미 쳐서 이게 앞에 나왔던 모와 제벽과 일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잣나무, 제벽, 나리, 이 세 가지 시어들이 이 기파랑의 인품을 함축적으로 가리키는 시어들이 되겠죠. 자, 마지막 줄 서리 못 놓을 화판이요. 자, 서리는 당연히 잣나무가지를 위협하는 외적인 시련, 여기 써 있네요. 자, 시련, 유혹, 분리 같은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못 누월, 자, 서리를 모를, 화판이요, 화랑이요. 자, 뭐뭐이어라는 이 어미에는 어떤 태도가 담겨 있냐면요. 자, 예찬의 태도가 담겨 있죠. 요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존누아저에는 화자의 그 흠모의 태도. 화자가 아니라 달이 누구를? 화자가 아닌 달이 기파랑을 흠모하는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이고 주의합시다. 자, 존누아제에는 달의 흠모의 태도가, 그리고 화파니어에는 화자의 기파랑에 대한 예찬의 태도가 들어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봤는데요. 자, 이제 여기 뒷부분 작품 정리, 핵심 정리해서 이 부분 체크해 두겠습니다. 자, 19치 한가를 특히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바로 그건 사뇌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뇌가는 19치 한가를 따로 부르는 명칭이 기억을 해 둬야 되겠죠. 자, 특징 1번. 질문과 답을 듣는, 그래서 질문과 답을 듣는 대화체로 되어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둬야 되고요. 향찰로 쓰이면서, 자, 문자는 한자를 빌려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 고유어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해독자, 학자에 따라서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배운 건 양주동 교수, 서울대 교수진 양주동 씨의 해석본을 따르고 있는데, 이것 말고 김환진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도 해석 내용 거의 흡사한데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비유와 상징을 사용했다. 자, 이것도 즉 다시 말하면 자연물을 이용해서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정서를 표현했다. 자연물을 통해서 정서를 표현했다. 이것도 메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 화판이란 말 아까 나온 화판, 일반적인 화랑 말고도 화랑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편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체크해 두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가볼게요.
자, 이거 뭐 다 정리됐기 때문에 여기 봅시다. 양주동 해석은 352로 되어 있고 문답형식이고, 그 다음에 아까 교과서에 실려있지는 않지만 김만진이라는 다른 분의 해석 속에는 문답 형식이 아니고 화자의 독백으로 되어 있고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서는 352가 아니라 532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런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겠습니다. 감탄사의 역할, 낙구 감탄사로 자, 시상의 집약 기능이 있다. 자, 이거는 시조의 종장 첫 부분에 등장하는 영탄구의 원언이고, 자, 이걸로 봤을 때 향가가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된다 라는 것도 아까 선생님이 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뭐 독백은 아니다, 그죠? 화파는 작가지와 대비가 아니라 대응된다. 자, 세 부분, 질문, 대답, 예찬. 화자의 독백 부분 맨 뒤는 자, 99 화자의 독백이고, 화자의 질문, 다들 대답. 이 부분 꼭 체크해 둬야 되겠고요. 자, 화자는 깃바람의 인품을 찬양하고 예찬하고 있다. 볼게요. 자, 나리와 제벽과 작까지 이 세 개가 화자가 아니라 깃바람의 인품을 비유하거나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나리는 청렴, 깨끗함, 순수, 제벽은 원만, 강직, 작가는 높이 솟아있고 항상 푸르기 때문에 고결한 인품, 절개. 자, 이것들 구분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충담사가 이 작품을 지은 까닭이 무엇냐 추측해보자. 자, 경도광 때는 신라 통일 이후에 100년이 지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관들이 이제 전쟁이 끝난 시기가 한참 됐기 때문에 자, 문관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자, 신라의 국가의 풍속으로 국가의 주된 어떤 분위기를 주도했던 화랑정신 그리고 무관들은 이제 점차 어떤 사회적인 존경심을 좀 잃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기파랑을 충담사가 예찬을 하고 있는 것은 자, 화랑 정신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남아있다. 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여러분 아까 향가의 표기는 뭐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향찰 표기를 갖고 있다고 했죠. 향찰 표기에. 자, 여러분들 여기 기억을 꼭 해야 둬야 되겠는데 향찰이라는 게 어떤 표기입니까? 주의가 좀 향찰은 한자를 빌리는 건데요. 주의할 점은 한문 형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문이라고 하는 건 한문 문장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자, 약간 여기서 물음표가 뜰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한문으로 쓴다는 것과 한자를 빌려 쓴다는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밑에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를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앞에 보면 이제 향찰표기 일부 중에서 본문 속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앞에 페이지에 흰백자 그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백운이라고 한자어 나오죠. 백운 이게 흰백자입니다. 현대 한국인들은 이 백운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럼 말 그대로 백운이라고 그렇게 있죠. 물론 뜻은 흰 구름이라고 우리는 알 수는 있겠지만 자, 현대인들은 백운이라고 그냥 읽습니다. 한자 음을 그대로 읽어주니까. 그러나 당시 신라인들은 이 참기파란가를 읽을 때 이렇게 백운이라고 쓰여 있는 글자를 백운이라고 읽지 않고 자 이게 흰백자기 때문에 얘는 흰으로 읽고 그 다음에 이게 구름 문자이기 때문에 구름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백운이 아니라 흰 구름이라고 읽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 봅시다. 자 백운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흰 구름이라고 읽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백운이라고 쓰고 흰 구름에 읽을 때, 자, 백자는 앞에 훈, 자, 훈을 빌려서 뜻, 우리가 앞에 걸 훈이라고 하고 뒤에 걸 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훈 뜻이라고 하고 뒤에 백자, 흰 백자의 백을 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백운이라고 쓰고 읽을 때에는 흰 구름이라고 이렇게 읽을 때 앞에 흰은 훈을 빌려서 표기를 하고 한 것이고요. 구름 은자도 앞에 훈을 빌려서 뜻을 빌려서 읽은 것입니다. 자, 이게 향찰 표기를 읽는 방식이죠. 이게 향찰입니다. 한문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한자를 빌려 쓰되, 한문이 아니라 한자를 빌려 쓰되 그걸 우리 방식으로 읽은 거예요. 한자의 음을 빌려 읽거나 뜻을 빌려 읽거나, 이걸 향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학습활동에 보면 안디아 부분 있죠? 아야, 여기 봅시다. 아야. 여기 마지막에 이제 여기 구절 낙구 감탄사에 여기 낙구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자로 치면 언덕 아자입니다. 앞에. 언덕 아자고, 그 다음에 이게 어조사의 아자거든요. 자, 이걸 읽을 때 언덕 어조. 자, 훈으로 읽어준다면 언덕 어조사 이렇게 읽어야 될 텐데 여기서는 훈을 읽은 게 아니고 뭘 읽었습니까? 아야. 여기서는 음을 읽어준 거네요. 그 다음에 야 읽었으니까 음을 읽어줍니다. 여기서 낙구 부분을 읽을 때는 아야라고 읽는데 여기서는 앞에 백운과 비교했을 때 백운은 훈을 읽어준 것이고 흰 구름, 아야는 훈 앞에 어조사 훈 언덕이라는 훈을 읽어준 게 뜻을 읽어준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아야 음을 읽어줬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어떨 때에는 훈 뜻을 빌려 읽고 어떤 때에는 음을 빌려 읽어서 당시 신라의 우리말을 한자를 빌렸을 때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은 훈으로 빌려서 읽었다는 사실을 향찰 표기의 특징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학습 활동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 구름 부분도 한번 적어 볼게요. 백운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흰백 구름은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쓰면 백운이라고 읽지 않고 흰 구름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뭘 읽어준 거예요? 자, 이거는 자, 즉 뜻을 빌려서 읽어준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뜻을 빌려서 읽었는데 이거를 훈차, 뜻을 빌렸다 해서 훈차, 빌릴 자자의 훈차라고 하고요. 자, 여기 아자는 어떻습니까? 언덕 아자에 어조사의 아자로 되어 있죠. 자, 이걸 읽을 때는 거꾸로 읽습니다. 언덕을 읽어준 게 아니고 아를 읽고 야를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언덕과 어조사의 이 뜻과 훈을 빌려준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음을 빌려서 자, 소리를 빌려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음을 빌려 읽었다 해서 음차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향찰 표기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음빌려, 음차, 어떤 부분은 훈차. 이게 바로 향찰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시답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했는데요. 어떤 부분은 뜻 부분을 활용해서 훈차를 하고 어떤 부분은 소리 부분을 활용해서 음차를 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흰 구름 부분은 훈차를 했는데 음차를 했다고 서로 바꾸어 쓰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자, 훈차한 것은 실질적 의미가 있는 글자. 훈차한 건 실질적 의미를 빌려서 읽은 거고, 자, 아야같이 실질적 의미가 적은 글자는 한자의 소리, 음차를 냈다. 음차를.
자,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훈차한 것은 실질적 의미, 실질적 의미가 있는 단어는 훈차를 주로 하고, 자, 여기 음차를 주로 한 부분은 실질적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 의미, 그건 실질적 의미가 적은 부분, 문법적 의미나 실질적 의미가 적은 부분은 자, 문법적 의미나 or 혹은 실질적 의미가 적은 부분이라고 적어둡니다. 자, 문법적 의미나 혹은 실질적 의미가 적은 부분은 음차, 소리를 빌려서 표기했고,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뜻을 빌려서 훈차를 냈다라는 거 기억해 둬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볼 때 향찰이라는 건 뭐냐? 한문과 달리, 한문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한문이 아니라 한자를 그냥 빌려 쓴 거라니까. 자, 그런 특징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서정갈래인 자 이제 작자미상의 구지가와 또 비교를 하고 있고요. 자,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하는 한문과 자, 한시와도 좀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 학습활동에 이런 질문이 있네요. 다음 두 작품의 창작 시기를 한번 비교해보고 표현 수단과 전승 방법을 그 차이점을 비교해봐라. 자, 창작 시기 1번, 표현 수단 2번, 전승 방법 3번을 한번 차이를 비교해 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구지가는요, 이 구지가, 자, 거북이. 자, 거북이를 부르는 노래란 뜻입니다.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구지가라고 하는 노래는 딱 보기에도 정말 한문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건 여러분들 향찰이 아닙니다. 이거는 향찰 표기가 아니고요. 자, 이거는 이 시대가 구지가는 어느 시대이냐면 이게 삼국 보세요. 삼국시대 이전 여러분 가락은 이제 신라 밑에 있던 지금의 마산 진해 쪽에 있던 부족 국가였죠. 삼국 어떤 시대 이전 삼국 시대가 정립되기 이전에 가락국의 부족 국가에서 불려준 노래이고요. 이게 삼국유사에 실려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가락국의 건국신화 다시 말하면 배경설화가 있는 그 역사적 서술 속에 이 노래가 이 한시가 낑겨져 전해져 옵니다. 물론 당시에 가락국의 이 백성들과 당시 구간들, 가락국의 백성들과 그 지도층 인사들이 함께 불렀다고 해요.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들이 당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당시 우리말로 불렀겠죠. 한문으로 불렀겠어요. 중국인도 아닌데. 우리말로 불렀는데, 당시 우리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을 때에는 한자를 빌리는데, 그냥 한자, 향찰 방식이 아니라, 우리말 노래인데, 이걸 기록할 때는 뭘로? 한문으로 번역해서 기록을 남긴 거예요.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합니까? 한역시가라고 해요. 발표합시다. 한역시가 우리말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삼국시대 이전이니까 고대가요가 되겠고요. 자, 기억해 둡시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거북아. 자, 청자가 누굽니까? 거북입니다. 그죠? 자, 말 건네매 어조로 되어 있네요. 이 거북은 플러스 의미고요. 여러분들 십장생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래 사는 그런 이제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북이죠. 그래서 이 거북이는 신령스러운 존재 혹은 주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뭔가 소원을 빌거나
또 영험한 존재로서 인간들의 소망이나 기원을 들어주는 대상이 됩니다. 자, 이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자, 머리는 이 생명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모습, 보통은 이제 직역하면 모습을 드러내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의역하면 생명을 드러내어라. 자, 그리고 자, 이때 머리를 내어라. 우리에게 임금. 자, 임금. 너의 머리를 드러내라.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지도자, 임금이 되어 달라. 라는 얘기죠. 자, 이때 머리는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명령형 어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부르면 호칭이고요. 호칭을 한 다음에 자, 명령을 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 같은 이 들떨어진 존재들이 저 하늘에 있는 신령스러운 존재에게 명령한다고 하는 건 사실상은 말이 안 되는 건데 형식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것을 보통은 하대하듯 어른이 아이에게 명령하는 그런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소망을 비는 어떤 명령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주술적 명령이라고 해요. 자, 주술이라고 하는 건 소원을 비는 주문. 소원을 비는 주문을 주술이라고 하죠. 자, 내놓지 않으면 가정법입니다. 만약 안 내놓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이 불쌍한 백성들과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의 신령한 능력을 지도자로서 펼쳐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널 잡아 죽일 거야. 이것도 주술적인 위협이라고 합니다. 자, 사구체 한역시입니다. 자, 창작 시기는 고대가 되겠고요. 자, 창작 시기 고대가 되겠고, 자, 2번 창작 시기. 그 다음에 표현수단은 이제 한문으로 번역해서 한역시가 되어 있죠. 세 번째 전승 방법. 물론 이게 노래가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겠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구전되었을 것이고 동시에 한문으로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뭐와 함께 배경설화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로 이제 주제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주제 오른쪽에 칸을 보겠습니다. 자, 임금, 지도자의 강림. 그리고 강림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걸 강림이라고. 내려올 강자입니다. 내려올 강자. 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강자의 이말 임자에서 강림이라고 하고요. 그걸 기원하고 있네요. 자, 주술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노래를 그냥 언제 불렀냐면 노동을 하거나 땅을 파거나 경작을 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 노동요라고 하죠. 노동요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현재에 전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집단무, 집단의 노래인데 이 무가는 무당들의 노래, 집단무가 무당이 아니라 이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집단의 춤을 추며 불렀다. 집단이 춤추며 부른 노래, 집단무가 이렇게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민씨가 을지문덕은 뭐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장군이죠. 고구려 시대의 장수이고, 자, 당시 고구려와 군비 경쟁, 전쟁을 많이 치렀던 수나라, 자, 을지문덕은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살수라고 하는 그런 강에서 자, 이 수공으로 쓸어버린 그런 위대한 장수이고 고구려의 엄청난 그 장수이죠. 우리 역사로 볼 때 고구려는 뭐
양만춘 장군도 있지만 이 을지문덕이 뽑히죠. 또 고려시대에는 뭐 고려시대에 그 장수도 있고요. 그렇지 누가 있습니까? 고려시대는 서희가 있겠네요. 서희. 자 그리고 어, 조선시대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3대 5천년 역사에서 3대 장수가 있는데 그 한 명이 을지문덕이고요. 또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수장 우중문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여수장, 수나라의 장수 우중문에게 뭐뭐에게 주는 시라는 뜻입니다. 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자, 이 작품의 시기는 고구려 시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표현 수단은 뭡니까? 표현 수단은 처음부터 한문으로 지은 한문시, 줄여서 우리가 한시라고 하죠. 아까 구지가가 한혁시가 우리 고유어로 지은 노래를 노동요를 한문으로 번역해서 기록으로 남겼는데 아예 이 여수장 우중문시는 을지문덕 장군이 처음부터 한문으로 지어서 남긴 겁니다. 그리고 자, 글자 수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한 줄에 5글자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4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 5원, 5글자 5원에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5원 절구라고 하고요. 그냥 줄여서 5원 고시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에 통달했고 누구의 신기한 책략일까요? 자, 우중문에게 주는 시니까 당시 수나라 장수였던 우중문 당신의 책략, 자, 꾀와 전략은 자, 하늘의 이치에 통할 만큼 뛰어나다. 자, 이거를 굉장히 상대 적장의 능력을 뭐합니까? 축혀 세우고 있죠. 적장의 능력을 축혀 세우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오묘한. 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계략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네. 하늘과 땅이 앞으로 뭐가 대꾸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앞뒤가 대응되고 있으므로 대꾸인데 진짜 칭찬하는 것이 너 짱이야. 네가 최고야. 자, 이거는 진짜 최고라는 뜻이 아니라 자, 깔보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속마음은 깔아내리는데 겉으로 표현은 지켜 세우고 있어서 속마음과 겉표현이 반대가 되는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반어라고 하죠. 자, 싸움에 이기어 네가 이미 싸움에 이기어 공이 이미 높으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서 당시 이제 고구려를 침략한 수나라 장병들이 이제 고구려 땅 깊숙이 들어와서 청천강 그러니까 황해북도 이렇게 신의주 근처로 넘어와서 평양 쪽으로 내려오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구려의 이제 영토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휩쓸고 지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때 이제 뭐 전략적으로 당시 고구려 이 군대는 자, 이 을지문덕을 필두로 해서 전략적인 후퇴를 했고 상대방이 이제 승승장구 마치 강에서 이긴 것처럼 이렇게 어깨를 우쭐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방심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이미 공이 높아. 자, 이거는 겉으로는 공이 높다고 표현했지만 앞으로 너는 끝났어. 이제 이미 높아. 넌 충분히 높아. 자,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란다. 이제 그만 물러나시지. 적장을 겉으로는 지켜 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깔아뭉개고 있고 그만 알아서 물러나기를 우회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어떻게 있나요? 주제가 적장에 대한 야유와 조롱이 담겨 있고요. 자, 온 곳이 아까 얘기했죠. 대꾸와 반어를 쓰고 있다. 어디에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네 구절을 기승전결이라고 합니다. 기승전결 메모해 두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기승전결. 자, 이 기와 승의 대꾸와 반어가 있다는 점. 전과 결, 삼구와 사구가 아니라
고가 반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최고 오래된 한시, 전해지고 있는, 처음부터 한문으로 지은 최고의 한시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구지가가 최고의 집단 무가라고 했죠. 최고의 한시, 최고의 집단 무가. 자, 그런 것들 명칭을 좀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이 시는 역사적인 사건과 실제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죠. 살수대첩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자, 세 번째가 전승방법이었으니까 전승방법. 한문으로 기록되어서 전해지고 있죠. 자, 앞에 가는 고대가로서 우리말로 구전 체크해 두겠습니다. 한역되어 전승되었고, 나는 처음에 한시로서 한문으로 처음부터 창작이 됐고 한문으로 전승되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자, 참기파랑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을 주의합시다. 우리말을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향찰로 표기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해놓고 꼭 기억을 하고 암기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창기파랑가와 학습활동에 있는 두 작품까지 한번 정리를 마쳐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학습활동은 내용 정리할 게 없겠네요. 자, 그리고 창기파랑가의 마지막 교과서의 197쪽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잠깐만 좀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습서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참고할 대목이 있는 거 볼게요. 고결한 인품 또한 내용이 나오고 자연물에 비유했다. 한가했다. 48, 10이 있고 사구치는 미녀 전통, 팔구치는 19치 발전하는 과정에 생긴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19치인가이고 정말 소정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표현 기교가 뛰어나다.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요. 정제된 형식 및 세련된 문학적 비유, 서정시범을 갖고 있다. 139는 이유를 묻는 내용이고 489는 달의 대답이고 기파랑에 구매한 인품을 냇물과 족들이 비유했다. 찬양했다, 흠모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99는 화자의 독백이고 낙구 감탄사가 있고 감탄사의 감정이 집약되어 있고 잣나무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고 예찬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세속에서 벗어난 구도자적인 화랑의 모습. 자, 화랑이 인품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고결하고 원만하고 등등등 정말 전쟁만 잘하는 뛰어난 무사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구도자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라고 이 부분 좀 주의해서 기억해 둡시다. 자, 구도자적인 화랑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완전. 당시 통일신라 말기, 신라가 통일된 이후 100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이제 현실이 부패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시기에서 볼 때 충담사라는 승려가 좀 더 속세에서 이 경박해진 속세에서 신성한 가치를 추구했던 어떤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 염원을 엿볼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월명사 제망매가와 트고의 무립치라는가 비슷한 작품들인데요. 혹시 비교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혹시 있겠습니다. 더 읽을 거리로 나중에 문제에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자, 일단 이 과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기 바랍니다. 안녕.